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 한 달 만인 것 같아요. 아, 한 달이 넘었나? 이번에는 소설책을 들고 오려고 했었다가 뒤로 미루고 프로이트의 의자라는 정신분석학 책을 읽어왔어요. 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책은 숨겨진 나를 들여다보고 무의식의 상처를 이해하고 타인을 찾아 끝없이 방어하는 무의식을 살펴보고 무의식을 대하는 5가지 기본 치유법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무의식에 갇힌 마음을 풀어주라고 말해요. 자신이 감정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뭔가 거울이 되어 줄 만한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되게 고통스러울 때 이 책을 읽은 게 아니라서 어, 확실하게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적어도 좀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A4 6장이나 나왔는데 어쨌든 저는 이걸 최대한 간추려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비교할 만한 일은 아닌데 좀 감정적으로 섬세한 사람일수록 그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 좀 더 이제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어느 정도 트라우마가 있어도 그거를 잘 추스러 가면서 사회생활을 하기 마련인데 이게 감정적으로 너무 섬세하고 민감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감정이 정돈이 되지가 않으면 일상생활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차츰. 그게 과거의 상처가 클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정상의 범주에서 좀 벗어난 일들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분들은 특히 정신분석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 되게 무심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어, 되게 어려운 사건들을 하나두 개 겪으면서 뭔가 더 들여다보게 됐던 것 같아요, 감정을. 그래서 지금은 제가 꽤 오래 해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 어떤 일들이 있어서 불편한 감정이 딱 느껴졌을 때,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 어, 어느 정도 이유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 예전에 좀 한창 좀 다혈질일 때는 이게 보통 외부의 이유가 그 외부에 있다고 그렇게 돌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이건 내 잘못이라고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또 그런 바쁜 생활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고 하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창 이제 다 내 탓이요 하던 때도 있었는데 그냥 남 탓, 내 탓 이렇게 분류하기에는 그런 관계라는 게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런 불편한 감정을 분석하기는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재미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어,
제가 몇 년 전에 공황 발작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공황 발작을 일으키고 그 공황 발작을 두려워하는 병이 공황 장애인데 이제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저는 하등 관심이 없었어요. 정신분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흔히 정신분석이라고 하면 상류층이 돈 쓸 데가 없어서 받는다는 그런 선입견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음, 지금 현재 지금 생각해봐도 그 정신분석 비용이 만만할 것 같진 않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고 치고, 뭐, 어떻게 저렇게 돼서 값이 저렴하다고 해도 그 긴 시간, 일주일에 이틀? 뭐 이렇게 시간까지 투자해 가면서 이 정신분석을 여유롭게 받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 책도 정신분석 의료 되게 유명하대요, 이 저자가. 정도원이라는 분이. 그래서 이 책도 그런 저 같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 좀 얼마 뭐 몇 년? 몇 년이라고 해야 되나? 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황장애를 앓게 되면 이제 크고 작은 신경증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찾아오는데 그런 경험 덕분이었는지 약간 저한테는 이게 약간 해설서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했고 그거를 이제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좀 힘들 때는 그 제가 힘들었던 거를 되짚어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잘 안 돼요. 근데 막상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공황장애를 제가 직접 앓기 전에는 약간 꾀병 같기도 하고 내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거니까 그랬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척추 마취를 하고 외과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수술을 하고 한 달가량 입원을 했는데 그런 정도의 경험이랑 비교해봐도 훨씬 더 힘들었어요, 공황장애가. 그리고 나서 이제 아는 동생이 제가 공황장애였다는 걸 모르고 아, 그거 공황장애 뭐 그런 거 깨병 아니냐고 막 이런 식으로 그걸로 군대 안 가고 막 이런 거 다 말도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때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드러내진 않았는데 아, 쟤 참 안 되겠네? 약간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또 제가 고집이 되게 센 터라 그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도 되게 많이 하고 물론 정신과도 갔었어요. 가서 약도 타고 약도 먹고 그랬었는데 음, 나중에 책도 뭐 여러 권 뒤적뒤적 거리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의사들은 제가 좋아해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그런 약을 계속 사용해갖고 병을 치료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당시에는 진짜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에 골몰해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 되게 힘들 때 이 책을 만났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크게는 차이가 없더라도 약간은 좀 어떤 실마리가 되어주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정신분석학 책이니까 그 전문 용어가 자주 등장하긴 해요. 이거를 어렵지 않게 풀어서 써놨어요. 그러다가 계속 읽다 보니까 후반부에 이제 도덕책이 되기는 했는데 그것 빼고는 대체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목이 프로이트의 의자라서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사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그 프로이트 하면은 선입견. 제 주변에만 해도 그 성적인 부분 얘기를 하면서 선입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선입견이 아닐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은. 근데 저는 선입견이 있었더라고요. 그냥 이 책을 읽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나는 그냥 프로이트를 잘 모른다. 프로이트뿐 아니라 대부분의 거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저 같은 경우는 독서량이 늘면 늘수록 그리고 생각하는 시간이 제대로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약간 꼬였던 속마음이 좀 풀리면서 세상을 향한 분노라든지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을 향한 분노, 나를 향한 분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옅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뭐냐, 이거는 책이랑은 별개의 얘기인데 최근에 메타인지에도 좀 관심이 가갖고 책을 몇 권 훑어봤는데 그 메타인지에서 얘기하는 안다고 생각했지만 모르는 거, 제가 딱 그 공부 못하는 학생이었더라고요. 그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일반적으로 그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부분을 찾아서 공부하는데 이제 중위권 학생이나 좀 학습력이 떨어지는 그런 학생들은 자기가 모르는 것까지도 다 안다고 착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자기가 모르는 부분 학습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책으로 돌아갈게요. 프로이트의 의자. 과거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살아가지 않는 과거에 그때 살았던 대중들은 마음이나 감정에 깊은 관심을 기울일 만큼 생활에 여유가 없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되게 바쁘게 살아가시는 분들 많은데 저도 한때 그랬고, 그래도 그나마 평균적인 생활 수준이 올라간 덕분에 그 마음을 해석하기 위한 관심이 늘어난 것 같아요. 과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을 놓고 봤을 때 이 마음을 치료하지 않고 계속 살았다면 더 큰 병이 났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주변만큼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들 이런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나 뭐 제 가족들도 그렇고 이 마음이라는 걸 들여다보는 게 정신분석인데 이 무의식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단적인 예로
예를 들면 제 얘기를 할게요. 가장 쉬운 예.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은 아들이 있으면 되게 그 아버지를 닮기 싫어해요, 아들이. 자식이. 제가 그랬어요. 닮기 싫었는데, 진짜. 아버지랑 똑같이 행동하는 저를 발견을 하고 되게 충격에 빠졌었어요. 근데 그 충격이 뭐였냐면, 그걸 몰랐다는 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아, 내가 아빠랑 똑같이 행동하는데, 어떻게 그걸 몰랐지? 그래서 되게 충격에 휩싸였는데, 음, 같이 손잡고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 줄 친구가 바로 그 정신분석가인 것 같아요. 책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이 부분은 뭐 나중에 또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할게요. 그래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16분이나 얘기했는데 이게 본론. 죄송합니다. 이 얘기는 근데 일단 내용이 많아서 차근차근 그래도 길어지더라도 끝까지 해보려고 해요. 정신분석학은, 정신분석학이라기보단, 네. 정신분석학은 마음을 두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 이론으로 일단 나눠요. 지형 이론, 구조 이론으로 나누는데,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눈 게, 그러니까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눈 게 지형 이론이고, 자아, 초자아, 이드로 나눈 게 구조 이론이라고 해요. 일단은 그냥 이거는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뒤에서 또 얘기할 일이 있으면 얘기할게요. 저는 이거를 되게 단순하게 치환을 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 있는데, 그 무의식과 의식을 이어주는 게 전의식이고, 또 자아, 초자아, 이드가 있는데, 초자아와 이드, 말이 좀 꼬이네요. 뭐 어쨌든 여기서 약간 중개인 역할을 하는 거를 전의식이랑 자아라고 봤어요. 음. 그래서 이거를 자아랑 전의식을 그냥 이성적인 판단? 우리가 흔히 이성이라는 얘기는 많이 쓰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이드라는 거는 좀 낯선 단어여서 좀 설명을 해보면 욕구에 충실한 어린아이 같은 부분, 우리 무의식에서. 그리고 초자아는 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절대적인 윤리의식.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을 굳이 나누자면 이드랑 초자아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중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게 자아가 되는 건데, 자아의 힘이 너무 약해지면 이제 무의식, 그러니까 초자아랑 이드랑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이기는 쪽이 하자는 대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아가.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도 막상 책을 읽다 보면은 다 어느 정도 그냥 어렴풋이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책이. 음, 그리고 이제 강박적인 행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아마, 어,
다들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매번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때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멍 때리면서 휴대폰 게임을 계속 한다거나 그냥 계속 TV를 틀어놓고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음, 갑자기 청소에 꽂혀가지고 진짜 청소 평소에는 안 하던 사람인데 진짜 먼지 한 톨 있는 것도 되게 거슬리고 그래서 막 되게 강박적으로 치우고 뭐 그런 것들 얘가 마음에 들진 않는데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스스로 이해하기 어려운 실수나 그런 좀 멍청한 행동을 반복하는 그런 자신에게 분노가 치밀었던 막 그런 경험. 저는 되게 어렵게 혼자서 독학으로 깨달았는데 이 저자는 되게 명쾌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관대해지라고. 그냥 그거 원래 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이거랑 이어서 그 외에 내가 힘든 거를 계속 남한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무의식이 어, 스스로 치료하려는 그런 반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하기 싫고 막 되게 자괴감 들고 친구한테 그런 얘기하면 싫은데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상대방도 그거를 되게 여유롭게 받아줄 만한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쨌든 만약 상대방이 어떻든 계속해서 내 이야기만 쏟아내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상태예요. 이제 리비도와 타나토스 또 이제 전문 용어 나왔죠. 아마 프로이트를 향한 오해의 대부분이 이것 때문일 거예요. 리비도는 성욕이고 타나토스는 공격성을 얘기하는데 모든 문제가 여기서 비롯된다는 건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소지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도 프로이트 학파 정신분석가답게 약간은 옹호한다, 프로이트를 너무 옹호한다 이런 느낌이 없지는 않았어요. 어, 그래도 이해는 갔어요. 제가 관심이 좀 갔던 거는 이 그러니까 모든 게 성욕이랑 공격성에서 비롯한다는 거는 됐고 왜 이런 욕구들이 발현하는가? 왜 발현할 수밖에 없는가? 저는 이거에 더 관심이 갔어요. 그 예전부터 되게 골몰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 성욕이랑 공격성을 주체하기 어렵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걸 그냥 본능이라고만 얘기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문제거든요, 이건. 그리고 사회도 이거에 대해 너그럽지 않고. 이런 본능을 좀 세밀하게, 좀 논리적으로 밝혀내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의 삶을 되게 여러 사람이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원초적인 성욕이란 공격성은 심각한 감정적 결손을 회복하기 위한 잘못된 시도, 무의식이나 자아가 하는 잘못된 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정은 어떻든 얘가 생존해서 살아가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든 치유를 하려는 그런 성질 때문에 범죄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그러면은 그 말은 그렇게 되죠. 그 범죄자조차도 결국 자기가 살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 어쨌든 이 얘기는 넘어갈게요. 민감한 문제기도 하고 제가 이거를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 이제 이드, 초자, 자아 이 얘기를 조금 해보면은 시도를 해볼게요. 제가 이성이 전혀 힘을 발휘 못, 그러니까 자아를 이성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이성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때는 주도권이 이드랑 초자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이드를 악마라고 할게요. 그리고 초자아가 천사야. 왜냐면 초자아가 윤리의식 관련된 거고, 그러니까 되게 여러 사람이 이해하는 걸로 치환을 하면 이드가 악마, 초자아가 천사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드가 이기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범죄나 뭐 그런 나쁜 일들.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되게 극단적으로 놓고 얘기해서 범죄이냐 아니냐로 얘기가 되는 건데, 이 이드랑 초자와의 싸움은 이 기준을 되게 느슨하게 놓고 봤을 때는 매일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자아라고 하는 구조이론에서 얘기하는 자아, 제가 얘기하기론 이성. 그러니까 이성의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건데 그 방법은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이제 거기로 한번 가봐요. 누구나 살면서 얼마쯤은 이제 폭력성, 그러니까 어릴 땐 친구들이랑도 싸우고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굳이 치고받고 싸우지 않더라도 언쟁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음, 이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 자기가 분노를 좀 주체를 못하는 성격이다, 눈이 뒤집히면 나도 나를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인 경우는 확실히 감정을 들여다봐야 할 때라는 거를 좀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고, 저만 해도 되게 자존심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한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되게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잖아요. 뉴스 같은 거 보면. 근데 이런 사실들, 그러니까 감정 문제라는 거를 좀 얼른 알고 좀 빨리 대처했으면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사건들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이제 방어 기제로 넘어갈게요. 책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방어 기제는 두렵거나 불쾌한 정황이나 욕구 불만에 직면하였을 때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취하는 적응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인 방어 기제에는 억압이랑 합리화가 있대요. 억압은 의식에서 받아들이기 거북한 욕구나 충동을 파묻어 버리는 거. 그리고 합리화는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 그럴듯한 설명으로 나를 방어하는 행위죠. 아마 다들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 밖에는 동일화라고 해서 존경하는 사람을 따라하는 성향. 이것도 방어 기제야? 싶었어요, 전. 그리고 이 동일화가 더 나아가면 이상화가 되는데 이 이상화는 열등감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건강 염려증. 이것도 방어 기제라고 하네요.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방어 기제들은 좀 부정적인 측면이 아무래도 있어서 방치하면 신경증으로 번지거나 뭐 더 심한 경우는 공황 발작 뭐 이런 걸 일으킬 수도 있겠죠. 저처럼. 긍정적인 방어 기제를 살펴보면 승화 많이 들어보셨죠? 뭘로 승화했다 뭐 이런 거. 그래 나는 고통을 위대한 그림으로 승화한 화가야. 뭐 그런 거. 이거 말고도 방어 기제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아마 감정적으로 크게 고생을 한 사람일수록 무릎을 치는 그런 대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은 자신의 방어 기제를 알아보기 위한 준비가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관심이 갔던 부분은 애착이론, 애정결핍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전 되게 인정을 안 했었어요. 내가 애정결핍이라는 걸. 그랬는데 애정결핍 맞더라고요. 저는 이제 엄마랑 어릴 때 떨어져서 지냈거든요. 이게 되게 지긋지긋한 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공황장애처럼 혹은 뭐 다른 여타 많은 질병들처럼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변 사람만 해도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아, 왜? 막 정말로. 그러니까 제일 지긋지긋한 사람은 사실 본인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쌓아두다가 결국 부모 탓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어릴 때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부모 역시 저처럼 어떤 피해자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는 그런 부모가 피해자다 뭐 이런 생각까지 관심이 뻗치기가 어려워요.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그런 것들과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음, 그렇다고 뭐 덮어놓고 위로해줘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도 또 아니지만, 이런 사실을 좀 알면 이해할 수 있는 건 것 같아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애착이라는 게 애초에 어린아이가 엄마랑 함께 있으려는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인데,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그걸 박탈당한 거잖아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 했던 게 맞고, 사람이라면. 그걸 또 헤쳐나가려고 노력했던 것도 맞고, 그 아이한테는 절대적으로 안정감이 필요하답니다. 근데 이게 또 어른도 마찬가지래요. 유명한 심리학자 존 볼비에 따르면 애착 경험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에서 연인으로, 배우자로, 또는 친구로 형태만 달라질 뿐이다.
이제 좀 꿀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또 꿀꿀한 얘기인가? 아, 꿀꿀한 얘기일 수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이 되게 재밌는 말을 했어요. 공감이 가는 얘기를 했어요. 불안을, 불안은 자유가 겪는 현기증이다. 어떻게 맞는 말이에요, 진짜. 이게 또 사람마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삶의 특정 시기마다 자유를 정의하는 방식이 달라지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건 나이랑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나이랑은 별개로 일정 시기가 되면은 자유가 달콤하지만은 않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예가, 아, 내가 혼자 보내는 시간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는 그냥 사람들이랑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 혼자 있으면 너무 좀 심심하고 지루하고 못 견뎌 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항상 파티야. 그랬는데 지금은 충분히 좀 즐기는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시간을.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좀 잣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정서적인 독립도 필요하고, 특히 그 인간관계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 불안이라는 감정. 이 어떻게 보면 되게 하찮은 거잖아요. 우리 감정의 일부인데, 이 하찮은 게 나를 되게 쥐락펴락 조종을 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불안이라는 게 극에 달했던 때가 공황장애를 앓던 때였는데, 얘네 둘이 되게 잘 어울리는 단짝이에요. 정말 이불을 들치면 거기에 바퀴벌레가 우글거릴 것 같다는 생각부터 오만 가지 끔찍한 생각들이 다 나거든요. 그 나쁜 일이 당장 일어날 것만 같은 그 생생한 예감이 문제예요. 생생한 예감. 왜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그릇을 떨어뜨릴 때 떨어뜨리고 나서 그 아찔한 느낌을 받는 거, 그러니까 그릇이 깨지기 전에 얘가 깨질 거라는 걸 알잖아요. 알고 아찔한 막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어떤 좀 불길한 예감 같은 게 딱 적중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런 감정을 너무 시도 때도 없이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장애라는 것이, 공황장애라는 것이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말도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넘길 만한 것들이 정말 너무 진짜 같으니까. 바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은 되게 단순해요. 잠을 충분히 잘 자고, 잘 먹고, 진짜 운동은 일단은 제껴놔도 돼. 그냥 잘 자고 잘 먹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몸이랑 정신이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아요. 경험하고 났더니. 그러니까 애초에 너무 건강했어. 그리고 만약 또 그전 같이 공황 발작이 일어난다 그래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든 그렇잖아요. 처음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돌아보면 제 가장 큰 문제는
의심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향해서도 그랬었고 세상을 향해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의심. 너무 나빠. 세상도 너무 나쁘고 가족도 너무 나한테 너무해. 약간 이런 감정을 계속 가슴에 우겨놓고 참고 억누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허무한 게 지금 생각하면 제 생각보다 세상은 훨씬 좋고 우리 가족들도 너무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넘어갈게요. 이 얘기는. 그리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랑. 프로이트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매우 미친 상태다. 그래서 저는 매우 공감했습니다. 저자가 그런 설명을 해요. 의존적인 사랑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저는 진짜 이 저자가 얘기하는 실패를 똑같이 경험을 했어요. 딱 진짜 그, 그 실 연결해서 하는 그 인형처럼 진짜 그렇게 똑같이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는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야. 근데 당시에는 진짜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연인들 중에 이제 오히려 내 쪽에서 더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결국 상대방한테 집착하게 되는 성향.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괜히 싫은 거야. 나는 좀 쿨한 척하고 그냥 다 괜찮다 그러고 했는데 괜히 제가 어디 나가서 놀고 늦게까지 놀고 막 이런 게 싫은 거야. 뭐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해보면 사랑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준만 맞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관계의 끝이 좋을 리 없는 건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진짜 제가 경험했던 연애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되게 잘 짜여진 각본이나 운명처럼 정해진 일 같아요. 정말로. 어느 정도냐면, 아, 그때 그럴 걸, 그때 그랬다면, 뭐 이런 후회조차 들지 않아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만나고 이별하고 이랬던 것들이. 그런데 삶에는 꼭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감정에 관한 것들은 자기가 정말 그걸 느끼지 못했다면, 어, 깊이 공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사랑도 그렇겠죠. 근데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정말 사랑을 해봤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모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왜 다들 그러잖아요. 사랑이란 말이지로 시작해가지고 뭐 어떤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창피해야 할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걸. 근데 하나는 확실해요. 첫사랑도 그렇고, 모든 연애가 그 사람을 더 낫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과거의 일 때문에 허우적대지 말아라. 그런 책도 많고, 이 책도 어느 정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맞는 말인 거 알죠? 저는 되게 이 말이 부모의 잔소리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랑해서 얘기하지만 도움은 안 돼. 진짜로. 그 오롯이 현재를 사는 문제가 말이랑 다짐만으로 되면 누가 못하겠어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될 수 있는, 될 수 있는 한 좀 과거를 자주 깊게 돌아볼 수 있으면 더 좋고, 돌아보고, 이런 과정이 되게 반복되는 과정에서 그 묵었던 감정이 대부분 해소되어야만 싱크로율 높은 그런 현재를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얘기가 되게 오랫동안 신중하게 내린 결론이에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만, 저도 되게 시간 낭비가 죽기보다 싫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려고 애쓰고, 합리적이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합리적이라는 착각을 하기가 되게 쉬워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근데 어떤 것들은 시간을 들여야만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감정에 관한 것들. 지금은 그래요. 현재를 살아야 한다. 뭐 이런 걸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사람들을 보면 정작 본인은 그럴까? 하는 의심을 해요. 정말로 현재를 사는 사람들은 이미 그러고 있느라 바빠서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도 어떻게 보면은 글로 배운 측면이 있어서 종종 가까운 사람들한테 지금이 중요하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지금에 더 충실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자기 암시에 가까운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작 상대방한테 내가 야, 지금을 충실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실수 같아요. 실제로 제가 현재를 살아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절부절 못했을 때는 제가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특히 지금이랑 비춰보면 어떤 일에 깊이 이렇게 몰입을 하고 그럴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만약 과거 트라우마로 고생하는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면, 현재를 살아! 다그치기보다는 손을 잡아주거나, 뜨겁게 한번 안아주세요. 함께 술잔을 기울이거나, 산책을 해도 좋고, 만약 그게 어려우면 차라리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제 옛날을 돌이켜서 이제 고백을 하자면 뭔가 충고를 자꾸 하려는 게 내 시간을 아끼려는 꿍꿍이인 것 같아요. 자꾸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뭐 이렇게 충고를 하려는 게 내 시간을 아끼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건 되게 친하고 가까운 사람으로서의 직무유기인 것 같아요. 아, 또 하나. 아, 진짜 내가 되어야만 한다. 이런 강박적인 말. 저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되뇌이고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근데 여전히 진짜 내가 나로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이쯤 되면 진짜 나를 찾아라. 뭐 이런 말도 허구가 아닐까 싶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음, 근데 제가 방송을 처음 녹화를 했던 거를 얼마 전에 봤어요. 봤는데, 저게 나야? 싶더라고요. 그거랑 비슷해요. 처음 노래방에서 녹음한 내 목소리를 들었던 거랑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최근 거를 좀 살펴보면 좀 횡설수설하고 못나긴 했어도,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진짜 내가 되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의심해야죠, 사람은. 끝으로 꿈 얘기. 꿈 얘기도 나오는데 책에 프로이트가 꿈에 관심을 가졌던 게 아마 무의식이랑 꿈이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라는 추측 때문이었겠죠. 저도 이제 수면에 관심이 많아져서 푹 자고 싶어서 관심이 많아져서 그런 책들을 이제 몇 권 섭렵을 했어요. 이 수면의학에서도 되게 꿈을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어, 뭐 잠을 렘수면이랑 비렘수면으로 나누고 그 렘수면이라는 게 꿈을 꾸는 수면인데 잠이 부족하면 이 렘수면부터 빼앗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꿈 이야기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마저 다 읽고 그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수면 관련된 책 리뷰를 하면서 해도 좋겠고 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지금도 이미 50분을 넘은 관계로 마무리를 할게요. 독서법이랑 뭐 독서에 관한 거는 계속 제 관심사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연결고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어, 빅뱅 이론이라는 시트콤을 보고 과학에 관심이 가서 되게 이것저것 많이 읽었거든요, 책을. 뭐 그런 식으로 연결고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단순하게 얘기하긴 좀 어려운 게, 어, 좀 어렵긴 하지만 굳이 얘기를 해볼게요. 이 책과의 연결고리는 이제 뭐 그 미드랑 연결되고 뭐 이런저런 관심사에 대한 연결도 있겠지만, 음,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분명히 있지만 아직 만나지 못한 나에 대한 내용과 이미 어느 정도 내 안에 축적돼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의 책인 경우에는 지금 이 프로이트의 의자처럼
검증하고 해설하는 종류가 되겠죠. 뭐 그런 책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특정 주제, 빅뱅 이론을 보고 과학이 관심이 가서 뭐 상대성 이론이랑 뭐 시간에 관한 것들 아니면 뭐 끈이론 말고도 되게 많잖아요. 양자역학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을 그렇게 주제별로 찾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막상 제가 되게 재미있게 읽은 책들은 주제를 따라갔던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주제나 그런 뭐 여타 다른 소재보다는 그 저자가 글을 풀어내는 방식, 글을 어떻게, 결국 그건가요? 글을 잘 써야 재밌는 건가요? 그런 말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정의를 내리지 않고 결국 그 어떤 책이 되게 좋은 거는 정의하기 어려운 모호한 문제로 수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아, 나는 취향이 딱 이거야. 이것만 볼 거야. 다른 거 볼 시간 없어. 그런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단서인 것 같아요. 왜? 많은 영화들이나 소설이나 하다못해 우리 우연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연. 그 우연 재밌고 좋지 않아요? 가끔 친구들 번화가에서 되게 친한 친구 만나고 아니면 뭐 그런 우연들 되게 좋지 않아요? 근데 이런 우연을 자주 만나려면 뭔가 열어놔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를 자꾸 어떤 틀에 가두지 말고. 하다못해 그 생각도 해요. 저도 지금도 여전히 되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아, 좀 그런 생각을 버리고 싶어요. 더. 지금보다 더 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좀, 힘든 과거를 보내신 분들이나,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되게 드물 것 같은데, 그래도 말을 하자면, 저는 고통이랑 트라우마?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물론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있었어요. 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는 뭐 그런 식의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걸 아직 겪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없어요. 제 주변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제 주변에는.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오르안 파묵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신분열이 사람을 더욱 지적으로 만들어준다고. 과연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의문을 남기고, 아, 이제 1시간 다 됐네요.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